2022년 3월 14일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다. 충청남도 태안군 하간포 해안에서 총성이 울렸다. 파도 소리가 덮어버린 탓에 총성은 반경 50m 안에서조차 뚜렷이 들리지 않았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유독 날카로웠고 모래 위에 쓰러진 남자의 검은 코트 자락이 해풍에 사납게 펄럭였다. 남자의 이름은 류성준이었다. 향년 45, 국내 최대 문화재 경매업체 유산옥션의 대표였다. 그의 오른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에는 전송 직전에 중단된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다. 바늘이 비어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문장은 거기서 끊겼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새벽 조업에 나서던 어선의 선원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양경찰이 현장을 보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다. 해가 뜨기 전 그 자리를 밟고 간 발자국이 모래 위에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조수가 밀려들기 시작한 새벽 2시 30분이었다. 파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우기 시작했다. 증거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은 시작되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이었다.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 유리창에는 황동빛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강역탐정사무소라고 새겨진 간판이 4월의 봄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외벽을 통유리로 마감한 50층 사무소에서는 한강이 통째로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남산타워와 북한산의 능선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300평짜리 내부는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위에 유럽풍의 앤티크 가구와 최첨단 실험 장비가 묘하게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온통 차지한 책장에는 범죄학, 법화학, 심리학, 고고학 서적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400인치짜리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스플레이 옆으로는 최신 버전 인공지능 로봇 세종이 대기 모드로 서 있었다. 세종의 본체에는 무수한 센서와 분석 모듈이 탑재되어 있었다. 강혁은 창가의 자리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총경 계급으로 사직한 베테랑 형사였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짧게 깎은 두 발. 왼쪽 눈썹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그의 얼굴에 묘한 날카로움을 더했다. 탐정님 이해나의 목소리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사무소를 열면서 처음으로 스카우트한 파트너였다. 훤칠한 키에 둥근 뿔테 안경,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어느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을 지닌 그녀였다. 의뢰인이 오셨습니다. 이해나가 내민 태블릿에는 간략한 신원 조회 결과가 떠 있었다. 강혁은 한번 훑어보고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다. 모셔와요, 애나 씨. 잠시 후 응접실에 들어선 사람은 류하영이었다. 27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있었고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자리에 앉았다. 3월의 태안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류성준 대표의 외동딸이었다. 탐정님. 아버지 죽음에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유서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중한 스트레스와 최근 경영난이 있었다는 주변 진술이 있었고 총기는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적법한 소지허가 권총이었다. 사건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이 있어요. 류하영은 조심스럽게 손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무소의 조수 나정희가 면장갑을 끼고 봉투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정희는 단정한 외모에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사무소의 실질적인 살림꾼이었다. 강혁은 루페를 들어 봉투 겉면을 살폈다. 소인이 없었다. 우편으로 발송된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된 것이었다. 이게 언제 온 거죠? 3월 열나흘 새벽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침에 저희 집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경찰에 얘기했지만 관련 없다고. 봉투 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해나가 핀셋으로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태안해안 사구에서 130m 등대 방향 북북서. 속이 빈 바늘을 찾아라. 모든 답은 그 안에. 강혁은 2번 읽었다. 아버지 필체입니까? 류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아버지 글씨예요.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탐정님. 태안 하간포 인근 해안에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축조된 등대 구조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폐등대로 지정되어 있고 등대 본체 내부는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출입 금지 상태예요. 이해나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탐정님, 한 가지 더. 유산 옥션이 최근 3개월간 진행한 경매 내역을 살펴보니 이 가운데 낙찰 후 소재 불명으로 처리된 문화재급 유물이 무려 12점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애나 씨. 태안으로 내려갈 준비해줘요. 이해나는 이미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30초 전에 장비 가방의 점검을 끝내놓은 상태였다. 태안까지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이었다. 강혁의 탐정사무소 전용 차량 중 하나인 검은색 제네시스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끄럽게 달렸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탐정사무소 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급제동이 필요할 때와 고속 추월이 필요할 때를 본능적으로 구분하는 드라이버였다. 조수석에 앉은 강혁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뒷자리에는 이해나가 출발 전에 준비한 장비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지층 투시 레이더와 내시경 카메라와 소형 드론과 화학 감식 키트였다. 이해나는 매번 이런 준비를 강혁보다 반 발짝 먼저 끝내놓았다. 탐정님. 모리스 르블랑의 소설 속이 빈 바늘을 아시나요? 강혁이 눈을 떴다. 리팽 시리즈 중 하나지. 프랑스 에트르타 해안의 석회암 절벽 안에 숨겨진 비밀 공간. 프랑스 왕가가 수백 년 동안 숨겨온 왕실 보물 창고. 리팽이 그 비밀을 알아내는 이야기야. 네, 이해나가 전방을 주시하며 말했다. 류성준 대표가 남긴 메모에서 속이 빈 바늘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부터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트르타의 속이 빈 바늘처럼 태안 해안의 어딘가에 실제로 빈 공간이 있다면요? 강혁은 창밖의 서해를 바라보았다. 4월의 바다는 잔잔하지만 속은 차가웠다. 그 소설에서 리팽의 비밀을 처음 알아낸 건 탐정이 아니라 16살짜리 소년이었어. 이지도르 보트를레 말씀이시죠. 이해나가 즉시 받아쳤다. 아마추어였지만 집요한 관찰로 비밀에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 탓에 엄청난 위험에 처했고요. 류하영도 마찬가지야.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사건에서 저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하간포 해변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 20분이었다. 봄이라지만 서해안의 바람은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다. 강혁과 이해나는 방풍 재킷을 걸치고 해안선을 따라 북북서 방향으로 걸었다. 모래사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해안 절벽이 시작됐다. 절벽 아래에 파도가 부서지고 그 위로 20m 높이의 석조 구조물이 서 있었다. 옛 폐등대였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축조된 것으로 현재는 지자체 문화재로 등록되어 출입 금지 펜스가 쳐져 있었다. 강혁은 펜스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탐정님, 공식 출입 허가는 내일 오전에야 나온다고요. 애나 씨, 조수는 몇 시에 들어와요? 이해나가 스마트폰으로 조수 시각을 확인했다. 오후 4시 15분이요. 그러면 이 아래 안반지대가 완전히 침수되어 2시간이면 충분해. 강혁은 이미 펜스를 돌아가고 있었다. 등대 내부는 어두웠다. 이해나가 헤드랜턴을 켜고 내시경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계단을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지하 방향, 즉 계단 아래 기단부를 향해 내시경 탐침을 밀어넣었다. 탐정님, 여기 봐주세요. 화면에 공간이 잡혔다. 계단 기단부 뒤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빈 공간이 있었다. 천연 동굴처럼 보였지만 내벽의 일부에는 인공적으로 다듬은 석재가 섞여 있었다. 이게 르블랑의 속이 빈 바늘이군. 강혁이 기단부의 돌 사이를 손으로 더듬었다. 특정 위치의 돌이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 낮은 소리와 함께 기단부 옆면의 석재 패널 하나가 안쪽으로 열렸다. 사람 하나가 옆으로 통과할 수 있는 폭이었다. 이해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장비 가방을 챙겨 들어갔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2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습기를 차단하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산업용 금속 선반이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다. 선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근까지 여기 무언가 있었군요. 이에나가 선반 표면을 감식 키트로 닦아냈다. 먼지 패턴을 보면 대형 상자가 적어도 6개 이상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동된 것은 한 달 이내예요. 강혁은 동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손전등으로 바닥 곳곳을 훑었다. 그리고 모래와 먼지 사이에서 작은 것을 집어들었다. 도자기 파편이었다. 고려청자의 색상이었다. 이에나가 그 파편을 소형 채취 용기에 담으면서 선반 표면에서 극히 미세한 흔적 하나를 추가로 채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하면 될 일이었다. 두 사람은 조수가 들어오기 15분 전에 패등대를 빠져나왔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과 이에나는 사흘을 연속으로 밤을 새웠다. 송태풍 박사가 도자기 파편을 분석했다.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송태풍은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가로 3미터짜리 분석 테이블 앞에서 4종류의 현미경을 번갈아 사용하며 결과를 냈다. 12세기 고려청자입니다. 국보급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현재 국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일 계열 청자 가운데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이 딱 하나 있어요. 2016년 개인 소장가 자택에서 분실 신고된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입니다. 이에나는 유산 옥션의 최근 경매 내역과 낙찰 후 소재 불명 유물 12점의 목록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띄웠다. 세종 로봇이 동시에 데이터를 정렬하고 교차 분석을 진행했다. 탐정님, 12점 전부를 추적해보면요. 이에나가 목록 옆에 또 다른 데이터를 병렬로 배치했다. 낙찰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흔적이 있지만 유물을 실제로 인도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낙찰은 됐는데 물건은 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유물은 증발했어요. 그리고 낙찰자들은 모두 해외 거주자들이에요. 미국, 일본, 홍콩. 세금 신고 회피야. 강혁이 말했다. 낙찰 서류만 만들고 실제 유물은 다른 경로로 해외로 빼돌린 거야. 그렇다면 태안 동굴은 임시 보관 창고였어. 국내에서 해외로 밀반출하기 전에 잠시 숨겨두는 중간 거점. 류성준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 비밀을 만들어낸 당사자였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공중에 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나정희가 사무소 긴급 내선으로 강혁을 깨웠다. 탐정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류하영 씨가, 류하영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아파트에는 누군가가 침입했다.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흔적이 있었고 서재에 있던 서류들이 뒤집혀 있었다. 다행히 류하영은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자고 없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건 것은 옆집 주민으로 새벽 2시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고했다. 강혁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철수한 뒤였다. 침입자의 목적이 류하영이 아니라 무언가 특정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단순 절도로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나가 서재를 꼼꼼히 살폈다. 탐정님, 빠진 게 있어요. 이에나가 책장 앞에서 말했다. 이 책장을 봐주세요. 책들 사이에 먼지가 쌓인 패턴을 보면 여기 이 칸에 평소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꽂혀 있었어요. 대략 50mm 두께예요. 지금은 없고요. 침입자가 가져갔다. 그런데요. 이에나가 안경 너머로 강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지난주에 류하영 씨를 이곳에서 만났을 때 서재를 잠깐 봤어요. 그때 그 책이 꽂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류하영 씨가 저에게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 있다고 말했어요. 강혁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걸 왜 지금 말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탐정님이 그날 저를 먼저 잡으셔서.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웃음이 나왔을 것이었다. 류하영 씨한테 연락해요. 수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해. 그리고 강혁은 이번 침입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류성준의 죽음과 태안 동굴의 빈 선반과 사라진 수첩.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 있었다. 류하영을 사무소로 불렀다. 이번에는 안전을 위해 강혁이 직접 차를 보내 그녀를 데려왔다. 아버지의 수첩이요. 류하영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딱 한 번 봤어요. 아버지가 작년 가을 서재에서 그걸 쓰고 있는 걸 우연히 봤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서랍에 넣으셔서 색이 짙은 남색 가죽 표지였고 크기는 손바닥만 했어요. 이에나가 류하영에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혹시 이런 종류요? 화면에는 고급 가죽 노트들의 이미지가 여러 개 띄워져 있었다. 류하영이 그중 하나를 짚었다. 이거랑 비슷했어요. 몰스킨 리포터 노트예요. 기자나 취재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규격이에요. 이에나가 강혁에게 말했다. 탐정님. 저는 류성준 대표가 이 수첩에 경매와 관련된 무언가를 기록했을 거라고 봐요. 아버지가 수첩에 뭘 썼는지 혹시 일부라도 봤나요? 강혁이 류하영에게 물었다. 류하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한 페이지에 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어요. 마치 약도 같기도 하고 숫자들도 있었는데 뭔지는 몰랐고, 그리고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녀가 눈을 찡그렸다. NUEAU.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마도 프랑스어 에이길 크루즈일 가능성이 높아요. 속이 빈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류하영의 얼굴에 놀람이 지나갔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강혁은 의자에서 일어서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이 봄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르블랑의 소설에서 속이 빈 바늘은 수백 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왕가의 마지막 암호였어. 프랑스 왕들만 알던 절벽 속 비밀 공간. 그 소설에서 그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은 두 가지 선택만 있었어. 침묵하거나 죽거나. 류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는 침묵하지 않은 거야. 그 말이 응접실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정이가 조용히 음료를 교체하고 나갔다. 그녀는 이런 순간에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강혁의 형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키는 강혁보다 약간 작지만 도수 높은 안경 너머로 언제나 날카로운 눈빛을 드러냈다. 형제는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달랐다. 강혁이 현장형이라면 강민혁은 서류형이었다. 강혁이 전화를 걸었다. 형, 혁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유산 옥션 알지? 잠시 침묵이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강혁은 그 질문에서 이미 답을 얻었다. 형. 검찰이 이 건 알고 있었어? 혁아.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거 단순한 유물 밀수가 아니야. 국내에 있는 고위층 몇몇이 연루돼 있어. 정치권 자금이 여기로 흘러갔고 우리가 1년 넘게 내사 중이야. 네가 어디까지 파고 있는 거야? 태안까지. 또 다른 침묵이었다. 동굴을 찾았어? 강민혁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다. 이미 비어 있었어. 유물들은 이동된 뒤였고. 형. 류성준은 자살이 아니야. 긴 한숨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건너왔다. 혁아, 조심해. 이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물이야. 형이 나한테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번엔 진심으로. 강민혁은 전화를 끊었다. 강혁은 잠시 스마트폰을 바라보다가 이에나를 불렀다. 에나 씨. 유산 옥션 설립 자금 흐름 추적해줘요. 그리고 류성준이 마지막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 동선도. 이에나는 이미 노트북 2대를 동시에 여러 작업 중이었다. 탐정님, 한 발짝만요. 이틀 뒤 이에나가 유산 옥션 설립 자금 추적 결과를 내놓았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차트가 펼쳐졌다. 세종 로봇이 자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 자금의 출처는 세 갈래였다. 첫 번째 갈래는 합법적인 투자자들의 초기 투자금이었다. 두 번째 갈래는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한 불명확한 자금이었다. 세 번째 갈래가 문제였다. 탐정님. 세 번째 자금 흐름의 원천을 소급하면 결국 하나의 계좌로 귀결되어 이에나가 말했다. 신탁 계좌인데 실소유주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2017년이고 그 직전에 국내에서 가장 큰 문화재 도굴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경남 합천의 신라시대 고분 연속 도굴 사건. 기억하지? 내가 강력계에 있을 때야. 그때 주범 중 한 명이 붙잡혔지만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신탁 계좌는 그 사건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설됐어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했다. 유산 옥션은 그냥 경매업체가 아니야. 도굴한 유물을 세탁해서 해외로 내보내는 전문 기관이었어. 류성준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에나가 말을 이었다. 태안 동굴을 직접 수첩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내부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뭔가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는 것도 보여줘요. 내부 고발자가 되려 했던 거야. 강혁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눈치챘어. 그때 강혁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김병기였다. 부장판사 김병기는 강혁의 오랜 친구였다. 강민혁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이에나를 남모르게 짝사랑한다는 것은 사무소 안에서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강혁아, 나 김병기다. 무슨 일이야? 유산 옥션 관련 가처분 신청이 어제 접수됐어. 내 법원으로 왔는데 신청인이 좀 낯선 인물이야. 너한테 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신청인이 누구야? 김재원이라는 사람이야. 유산 옥션 내부 관련자를 상대로 자산 동결 신청을 냈어. 근데 이상한 건 그 신청 내용이 검찰 내사 자료를 들여다본 것처럼 구체적이라는 거야.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정보가 새고 있다는 거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혁은 이에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에나 씨, 김재원이라는 인물 조회해줘요. 이에나는 이미 세종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20분 뒤 나정희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탐정님,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요. 본인을 김재원이라고 하고 유산 옥션 관련해서 탐정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요. 강혁과 이에나가 눈을 마주쳤다. 모셔와요. 김재원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다. 선이 부드러운 얼굴에 얕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리에 앉는 태도가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었다. 강혁 탐정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말했다. 류성준 대표의 사건을 조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류 대표의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의 죽음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김재원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유산 옥션의 실소유주 정보가 있어요. 문화재 밀수 전체 루트와 관련 인물 명단도요. 대가로 저는 면책과 해외 출국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강혁은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다. 지금 나한테 딜을 하러 온 거요? 탐정님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경찰이나 검찰보다 훨씬 유연하게 움직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혁이 팔짱을 꼈다. 류성준은 당신이 죽였나요? 김재원의 미소가 흔들렸다. 딱 1초였다. 아니요. 강혁은 그 1초를 놓치지 않았다. 봉투 두고 가요. 그리고 사무소 밖에서 기다려요. 김재원이 나가자 이에나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다. 내용물을 확인하고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탐정님, 실소유주는 그때 강혁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형 강민혁이었다. 혁아, 지금 어디 있어? 사무소. 거기 그대로 있어. 지금 당장 누군가를 보낼게. 김재원이라는 사람 혹시 거기 있어? 강혁의 시선이 이에나와 교차했다. 방금 나갔어. 잡아. 당장 강혁은 이미 사무소 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강혁은 비상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갔다. 50층에서 1층까지였다. 체력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로비에 도달했을 때 김재원은 막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 중이었다. 강혁이 달렸다.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김재원은 이미 차도에 서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막 올라타고 있었다. 강혁이 차문에 손을 올렸지만 차는 급출발했다. 강혁은 손을 떼었다. 차 번호를 눈에 새겼다. 뒤에서 이에나가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 무인 승용차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탐정님, 올라타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무인 전기차가 빠져나오고 있었다. 이에나가 이미 목표 차량 번호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상태였다. 교통망 시스템과 연동된 추적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목표 차량의 위치를 갱신하기 시작했다. 세종이 원격으로 추적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에나의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탐정님. 김재원은 지금 강변북로를 타고 있어요. 가양 방면이에요. 김포공항?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강혁은 조수석에 앉아 생각했다. 이 시간에 강변북로를 타면 막히지 않았다. 공항까지 25분. 출국 체크인 마감을 고려하면 이미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을 것이었다. 에나 씨,
봉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해나가 운전하며 말했다. 유산 옥션 실소유주는 최경민이에요. 국내 대형 건설그룹 HK건설의 이사회 의장이에요. 동시에 문화재청 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문화재청 자문위원이 문화재 도굴 배후라고? 서류가 구체적이에요.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도굴 의뢰까지 직접 지시한 메신저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류성준은 이 사람이 김재원 봉투에 따르면 류성준이 검찰에 내부 고발을 시도하려 하자 최경민 측에서 막으려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직접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고요. 강변북로 위에서 목표 차량이 감속했다. 강혁이 화면을 보았다. 사고였다. 앞쪽 차량들이 엉켜 있었다. 애나 씨, 멈춰요. 차를 갓길에 세웠다. 강혁이 밖으로 나왔다. 사고 정체로 꼼짝 못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김재원의 차가 보였다. 강혁은 차 사이를 비집고 뛰었다. 목표 차량 문을 두드렸다. 창문이 내려왔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김재원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30대 남자가 당황한 얼굴로 강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강혁은 번호판을 다시 확인했다. 맞았다. 같은 번호였다. 이 차 어디서 왔어요? 저요? 가양역 사거리 앞에서 주차하고 있었는데요. 잠깐 사이에 누군가가 번호판을 갈아 끼워 놓은 것 같아서 저도 방금 확인하려던 강혁의 눈에 번호판 테두리에 새로운 스크래치가 보였다. 김재원은 번호판을 바꿔치고 다른 차로 이동한 것이었다. 강혁은 돌아섰다. 애나 씨, 공항 실시간 출국 현황 조회 가능해요? 이해나가 이미 연결 중이었다. 탐정님. 김재원이 공항을 이용한다면 본인 여권으로는 출국이 어려울 거예요. 제가 검찰청 공조로 출국 정지 요청을 넣었거든요. 탐정님이 형사님께 전화하시기 전에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언제? 탐정님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갈 때요. 강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항상 한 발짝 빠르네요, 애나 씨.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 혈당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탐정님.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두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첫 번째는 은비령이었다. 이해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로펌 대표 변호사였다. 뛰어난 외모와 냉철한 법리 해석으로 법조계에서 이름이 높았다. 그녀가 강혁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언제나 무언가 더 있었지만 강혁은 그것을 일부러 알아채지 않는 편을 택했다. 은 변호사, 유산 옥션 관련해서 법인 구조 추적해 줄 수 있어요? 강혁 씨. 이번엔 또 어떤 사건이에요? 문화재 밀수예요. 규모가 커요. 잠시 침묵이 있었다. 좋아요. 자료 보내줘요. 오늘 밤 안에 법인 구조 보고서 드릴게요. 두 번째는 강태룡이었다. 고등학교 동기이자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장군이었다. 강철 같은 체력과 특수전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가진 강태룡은 무기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내는 미스코리아 진 출신의 최현진이었다. 강태룡이 처음 그녀를 소개한 날, 강혁은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 생각을 완전히 수정했다. 태룡아, 혁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태안 해안에서 총기 발사가 있었는데 타는 분석이 좀 필요해. 일제 강점기 시절 패등대 주변이야. 해안 지형이랑 사거리 계산 말하는 거지? 발사 위치 역추적? 그래, 자료 넘겨줘. 오늘 저녁에 봐줄게. 강혁이 전화를 끊고 나서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강태룡 장군님한테 부탁한 것, 국과수 재분석과 교차 검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미 국과수에 요청했어요? 탐정님이 전화하시기 전에요. 강혁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그것이 이해나였다. 김재원은 사흘 뒤 인천공항 외곽 장기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그는 거기서 이틀 넘게 숨어 있었다. 검거된 그는 조사에서 류성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인정했다. 류성준은 당일 밤 태안 해변으로 불려나갔다. 불러낸 사람은 김재원이었다. 그리고 현장에는 세 번째 인물이 있었다고 김재원은 진술했다. 자신은 류성준을 설득하러 간 것이었고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강혁 탐정사무소는 한 발 물러섰다.
강혁은 이것이 탐정의 역할과 검찰의 역할이 교차하는 지점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형 강민혁에게 넘겼다. 그러나 류하영이 다시 사무소를 찾아왔다. 아버지의 수첩이 돌아왔어요. 경찰이 류하영 아파트 침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골목의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침입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버린 것으로 보였다. 이에나가 수첩을 꼼꼼히 살폈다. 표지 안쪽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유산 옥션에서 처리된 미심쩍은 거래들의 날짜와 유물 코드가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다. 에이길 크루즈, 태안하간포 패등대 기단부 서쪽. 나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죄를 지었으나 침묵할 수는 없었다. 류하영이 수첩을 들고 오래 앉아 있었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던 그는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다. 지금은 침묵이었다. 이에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틀 뒤 강민혁이 사무소로 찾아왔다. 형제가 이 사무소에서 마주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강민혁은 코트도 벗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형, 어떻게 됐어? 최경민이 사임했어. 어제 이사회에서 전격 사임 발표가 나왔고 오늘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 변호인 동행해서.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자진 출석? 어차피 증거가 쏟아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버틸 명분이 없지.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 강혁이 기다렸다. 태안 동굴에서 나온 유물들. 밀반출 루트를 역추적했는데 홍콩 경유로 간 것들 중 일부가 이미 일본 경매 시장에 나와 있어. 매수자 정보 확보해서 국제 공조 들어가는 중인데 강민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중 한 점이 이미 낙찰됐어. 구매자가 국내 인물이야. 누구? 강민혁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밀어놓았다. 강혁이 봉투를 열었다. 구매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강혁도 잠시 말을 잃었다. 구매자는 류성준의 동생 류성호였다. 그는 형이 죽기 직전에 형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자신의 형의 회사가 빼돌린 유물을 샀다. 그것도 해외 경매를 통해 마치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인 척했다. 류성호가 김재원의 3번째 인물이야? 강혁이 물었다.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안 현장에 있었어. 진술이 나왔어. 강혁은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보였다. 5월의 강은 이제 완연히 푸르렀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항상 이 부분이었다. 피해자의 아픔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사실. 류하영은 아버지의 죽음을 규명하려 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아버지의 동생이 연루되어 있었다. 류하영한테는 네가 해줘. 강민혁이 말했다. 그 아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이에나가 류하영을 사무소로 불렀다. 강혁은 50층 창가 앞에 서 있었다. 류하영이 들어왔을 때 강혁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류하영 씨, 네, 아버지 얘기를 해야 해요. 강혁은 천천히 돌아섰다.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흉터 위로 봄빛이 닿았다. 류성준 대표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유산 옥션을 통해 불법 유물 거래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검찰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고 태안 동굴을 기록으로 남겼고 당신에게 그 기록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류하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야.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 중 한 명이 삼촌이에요.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에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때 그녀는 극도의 차분함으로 공간을 지켰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류하영이 오래 울었다. 강혁은 기다렸다. 나정이가 조용히 물을 가져다 놓고 나갔다.
사무소 안은 한동안 울음소리와 한강의 잔잔한 빛만이 공존했다. 5월 하순이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다. 이에나가 강혁에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탐정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김재원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요. 이에나가 화면을 짚었다. 태안 해변 현장에 3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류성준, 김재원 그리고 류성호. 그런데 국과수가 타는 방향을 재분석한 결과 총기 발사 위치가 3명이 서 있던 위치 중 어느 곳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강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 번째 인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요. 이에나가 다음 화면을 펼쳤다. 태안 동굴 안에서 제가 채취한 시료를 재분석했는데 선반 표면에서 2가지 유형의 장갑 고무 성분이 검출됐어요. 하나는 일반 니트릴 장갑이고 하나는 외과용 의료 장갑이에요. 류성준이나 김재원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유형이에요. 강혁이 일어섰다. 의료 장갑, 문화재청 자문위원 최경민은 건설업자예요. 그는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요. 이에나가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누군가 의료나 과학 계통의 사람이 있었다면요? 강혁은 그 순간 어떤 이름을 떠올렸다.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적 없었던 이름이었다. 에나 씨, 유산 옥션 설립 당시 공동 창업자 명단 있어요? 이에나가 즉시 세종에게 음성 명령을 내렸다. 명단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떴다. 대표이사 류성준, 공동 창업자 한정석, 설립 2년 후 지분 전략 매각으로 탈퇴. 한정석이 누구야? 조회할게요. 30초가 지났다. 이에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한정석은 현재 문화재 보존과학 전문가예요. 2018년부터 문화재청 산하보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에요. 그리고 이에나가 잠시 멈추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멈추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류성준과 류성호의 모친 쪽 사촌이에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 속이 빈 바늘. 르블랑의 소설에서 그 비밀의 최종 수호자는 사람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대대로 비밀을 지켜온 자.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체계 전체를 관리한 자. 한정석은 문화재 보존 전문가이면서 유산 옥션의 공동 창업자였고 류씨 집안과 혈연으로 연결된 인물이었다. 도굴된 유물이 진품인지 판별하고 보존 처리를 하고 위조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의료 장갑을 사용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형한테 전화해요. 한정석의 체포는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검찰이 보존연구소로 들어간 것은 6월의 첫날 아침이었다. 한정석은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에나가 확보한 시료 분석 결과와 타는 방향 데이터, 그리고 최경민이 협조 대가로 넘긴 내부 통신 기록이 그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었다. 강태룡이 제공한 해안 지형 사거리 역산 데이터는 발사 위치를 오차 범위 3m 이내로 좁혀 놓았다. 한정석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증거는 말을 했다. 태안 동굴은 류성준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한정석이 처음 발견하고 활용 방안을 설계한 것이었다. 그는 문화재 보존 현장 조사 명목으로 태안 해안 일대를 수년간 드나들었고 폐등대 기단부에 숨겨진 공간을 자신의 비밀 거점으로 만들었다. 유산 옥션은 그 시스템의 지상 창구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류성준이 배신하려 하자 한정석이 직접 총을 들었다. 류성호를 이용해서 류성준을 태안으로 불러낸 뒤 그는 어둠 속에서 네 번째 인물로 서 있었다. 강혁은 한강을 내려다보는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르블랑의 소설에서 아르센 류팽은 속이 빈 바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다. 그 비밀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류팽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밀이 상징하는 자유였다. 한정석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문화재 보존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사람이 문화재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무너진 것일까? 강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탐정이 된 이후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모든 사건에는 범인의 내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용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나가 옆으로 와서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한강을 바라보았다. 탐정님, 르블랑 소설에서 이지도르 보트를 내는 속이 빈 바늘의 비밀을 밝혀낸 뒤 오랫동안 그 여파로 고통받았어요.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류아영은 괜찮을까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요. 류하영은 적어도 이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강 위로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지나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의식했다. 이에나가 옆에 서 있다는 것. 항상 한 발짝 앞서 있으면서도 결코 앞에 서지 않는 사람. 강혁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음을 준비하면서도 언제나 그의 결정을 기다려주는 사람. 강혁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6월의 어느 오후였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대형 창문으로 봄빛이 쏟아졌다. 한강 위로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나정이가 음료를 준비했다. 송태풍 박사는 실험실 안에서 뭔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탐정사무소의 오후는 그런 식으로 흘렀다. 하루가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혁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류하영 사건의 최종 보고서였다. 최경민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류성호는 방조 및 공범으로 징역 7년을 받았다. 김재원은 협조의 대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정석은 살인죄 포함으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태안동굴에서 빠져나가 일본 경매시장에 나왔던 12점의 유물 가운데 9점이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되었다. 나머지 3점은 여전히 행방을 추적 중이었다. 류하영은 유산 옥션을 청산했다. 그녀는 강혁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다. 탐정님,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용기를 냈다고 믿고 싶어요.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해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혁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이에나가 새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탐정님, 새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건데요? 이에나가 파일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인데요. 전시 중이던 조선 백자 하나가 밤새 교체되어 있었대요. 외형은 똑같은데 전문가가 봤더니 정교한 복제품이었다고요. 강혁이 일어섰다. 애나 씨, 네, 차 준비돼요? 이에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이미 핸드백을 들었다. 탐정님이 일어서실 것을 예상하고 20분 전에 대기 지시해뒀어요. 강혁은 자켓을 걸치며 말했다. 항상 한 발짝 앞서네요, 애나 씨. 이에나가 사무소 문을 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저 혈당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두 사람이 나가는 문 너머로 5월의 햇살이 마포 골목 위에 쏟아졌다. 속이 빈 바늘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진실은 이제 세상 밖에 있었다.